네, 오미크론 세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BA.5 변이가 곧 국내 우세종이 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된 첫날이었던 어제 50대 사전 예약률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37,360명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582명입니다. 뭐 2배 가까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블링 현상으로 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속도라면 방역 당국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최고 정점이 9월 정도에 있을 것이다. 9월 말 10월 초쯤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6월 말부터 이제 더블링이 시작돼서 지금 이 하루 만에 숫자를 보더라도 2배인데요. 이번 주 주간 일평균도 42,840명으로 이전 주에 21,136명, 뭐 정확하게 2배입니다. 이것이 3주 연속 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위중증은 91명, 어제보다 10명 늘어났고요. 사망은 12명, 중환자실 가동률은 14.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확진자는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지만 사실 위중증이나 특히 사망자는 그다지 큰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또 이것이 이렇게 2배씩 늘어나가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한 달 반에서 한 2달 사이에 완전히 감소 추세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한두 주 정도면 정체기를 거쳐서 감소 추세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과연 한 20만이라는 숫자까지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당분간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1.42였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하는 게 어느 정도 될지 아마 좀 더 커질 숫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오늘 아마 오전에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그 브리핑에서도 이번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의 신규 유입 상황 그리고 검출 통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BA.5 이게 검출률이 35%였었는데 이게 곧 우세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발표에서 이런 수치나 이런 통계적인 것도 좀 발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BA.5가 우세종이 되고 또 지배종이 될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한두 주 사이에 50%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35%라는 이 점유율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 유입 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35%로 보였고요. 아직은 국내에서의 그 변이주 검출률이 좀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아마 검체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검체를 하고 전장 유전체 분석도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해서 우리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BA.2.75라는 뭐 별명으로는 켄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변이주가 발견은 됐습니다. 7월 8일 날 증상을 발현한 인천 거주 60대 남성인데요.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했죠.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는 것인데 이 접촉자는 동거인 1명, 또 밀접 접촉자 3명에서 4명인데 이분들은 다 음성이어서 아마 오늘 발표에서 그 BA.2.75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더 나왔는지 아마 정밀 역학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확진자가 발생한 증상을 발현한 7월 8일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 지역사회에 이 BA.2.75가 있는지를 아마 검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BA.2.75의 확진자는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아직도 이 바이러스, 이 변이주가 과연 BA.5만큼 그렇게 전파력이 있는 건지 혹은 더 강한 건지 혹은 위중증이라든지 또는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더 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건가요? 그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이 유전자의 구조가 이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36개 정도의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기 단백질 부분이에요. 이게 최고 숫자거든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우리 몸의 세포에 침입을 하는 데 쓰이는 돌기 단백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36개이기 때문에 BA
BA2에 비해서 한 8개나 더 많고요. 예. BA5와는 뭐 서로 형제가 뭐 사촌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둘 중에 경쟁을 해서 어느 것이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이 지는 바이러스는 뭐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어느 것이 더 강할지 아직 모르지만 BA5라는 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 뭐 감염 재생산 지수만 해도 18.6이라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할 수가 있을런지 좀 의심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알려진 게 별로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13개국에서 발견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한 명에 지금 불과하고요. 예. 일본의 경우도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이 역학 통계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바이러스가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배양할 수가 있거든요. 세포에 감염시켜서 어떤 세포에 잘 감염되는지 증식력이 얼마나 더 빠른지 하는 것들과 뭐 지난번에 BA5 같은 경우에 햄스터 실험 같은 데에서 독성이 더 강하다는 일본 결과가 나왔었는데 햄스터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과연 이것이 중증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BA2.75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까? WHO에서도 이것을 우려 세부 변이로 그냥 본 것뿐이지 지금은 관찰 단계고 아직까지는 BA4, 5, BA2.75 이 세 개가 좀 중요한 바이러스로 되어 있는데 2.75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진자가 어떤 세부 바이러스인지 찾는 게 한 명 한 명 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중에서 1%, 2%에 대해서만 어떤 바이러스인지 무작위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A씨도 그런 식으로 이제 확진이 켄타우로스다라고 발견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숨어 있는 켄타우로스 확진자를 많이 찾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우선은 지금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시간적으로나 혹은 지역적으로나 관련 있을 만한 사람들을 확진자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 변이주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그 확인된 변이주를 가지고서 그럼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랜덤하게, 즉 무작위하게 검체를 수집해 갖고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한 1,500건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적지 않은가? 뭐 한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너무 비율로 작아서 전장 유전체 분석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변이주들이 있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이 변이주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변이주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경우 좀 전파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정밀 역학조사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BA2.75와 BA5가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확진자 규모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오미크론 유행할 때 BA1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했고 그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또 예, 유행을 예.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행 두 개가 겹쳐서 이 전체 피크가 굉장히 높아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BA1하고 BA2가 좀 시차를 두고서 두 개의 그 커브를 그렸었는데 정점을 그렸었는데 우리는 그게 합쳤기 때문에 네. 1,800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BA5하고 BA2.75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BA2.75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정말 그 우리 지역 사회에서 퍼센트로 나올 만큼 늘어난다고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즉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위험하냐면 두 개의 유행뿐만 아니라 BA5에 감염됐던 사람이 BA2.75에 또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면역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에 의한 돌파 감염뿐만 아니라 재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요즘 이렇게 다시 재유행 추세, 확진자가 느는 추세를 보면서도 신규 확진자 수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중증화율에 주목해야 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중증화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오미크론 유행 때랑 또 다른 것이 우리 네. 국민들의 면역도가 달라졌죠. 네. 오미크론 유행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100만 명도 감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비해서 이번 유행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예방 접종률도 높고
또 최근에 오미크론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자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도 상당히 높고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할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행의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확진자 일주일 자가격리하고 실내 마스크 이외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의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확산되는 것은 막지는 못하지만 그 확산되는 것이 지금 중요할 것이냐는 것이죠. 재감염이라든지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 수, 특히 최종적으로는 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인데 지금 한 3주 동안에 더블링이 계속되어 와서 뭐 5천에서 1만, 2만, 4만, 이제 8만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정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위중증 환자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한 2주에 오늘 91명 나왔습니다. 오늘 91명 나왔지만 그것이 2주 전에는 한 50명대였기 때문에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비해서 사망자 수는 또 사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3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때 감염되신 분들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망자 수도 12명이고요.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자 수는 이전 주에 13명, 이번 주에 14명. 하루 평균입니다. 이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위중증 환자까지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지만 사망자 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한 20만 명 나온다 할지라도 100명 이하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사망자 얘기입니다. 사망자가 100명 이하에서 잘 유지가 되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서도 방역 당국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1,400명, 1,500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1,000명 이하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 의료 체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이만큼 이 BA.5라는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됨으로 해서 사실은 미접종자들도 감염되면서 잘 완치만 된다면은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토병화, 엔데믹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 정도의 숫자로 의료 체제가 잘 유지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면은 올해가 지나면서 내년에는 풍토병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치료제라든지 또는 위중증화가 되지 않게끔 특수 병상들, 임신부라든지 소아라든지 투석 환자들이 병상 대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지난번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병상 대기가 생겨서 사망하시는 또 특히 초과 사망률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병상 가동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인 경우에 있어서는 15%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4.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만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중환자실은 그다지 지금 이 증가 속도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7%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병상 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병상 중에서도 생활치료센터를 뭐 거의 없앴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행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자택치료뿐만 아니라 조금 위중증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좀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서 아마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숫자에서도 진단검사를 다 받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조금 더 늘려서 젊은 층에 있어서도 이 변이주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체, 즉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다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에 늘려서 치료부터 처음 진단부터 치료까지 쭉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의지대로만 되는 일은 아니라서요. 전체 호흡기 환자 진료 기관이 13,042곳이 있는데요. 지금 원스톱 진료 기관은 6,441. 뭐 한 주간이 지나도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목표는 이것을 한 10,000개소 정도로 늘려서 일반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진단받고 검사받고 처방받고 치료받는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은 것인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좀 더 늘어나서 한 10,000곳 정도 되고 여기서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부분들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아마 이 원스톱 진료기관의 의미는 대면 진료도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네. 동선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환자들하고 의심 환자들 또는 확진자들 이 지금 원스톱 진료기관인 경우에서는 확진되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갖고서 처방도 받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 다 한꺼번에 하려면은 공간 분리, 시간적인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자신이 없으신 동네 병의원들께서는 이거 신청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자기 하나의 사무실에서 공간 분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사무실이라도 또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좀 협조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관리도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